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 중인 30대 여성이에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저희 부부는 몇 년 사이 4배나 올라버린 임대료 때문에 4년간 운영해온 가게를 접고 좌절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인생엔 고생도 있고 낙도 있다고 불과 몇 달 사이 인생에 꽃이 폈지 뭐예요. 생각지도 못한 행운 덕분에 이제는 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를 하게 돼서 기쁘기도 하지만 그보다 남편 가슴에 맺힌 한을 풀 수 있어서 행복하기만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부부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과 제가 만나게 된 건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저희 시아버지 덕분이었어요. 저는 전문대 비서학과를 졸업하고 소규모 기업에 다니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모시던 분이 바로 제 시아버지셨거든요. 제 시아버지이자 회사 대표였던 아버님은 대외적으로는 냉철하고 수완 좋은 사업가였지만 제가 가까이서 모시면서 본 바로는 세상 둘도 없이 따뜻한 로맨티스트였어요. 아버님은 결혼 전에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지금의 아내와 정략 결혼을 하셔야 했대요. 제 시어머니는 대대로 법조계 인사를 배출한 집안의 자녀로 사업가의 아내로는 적합한 스펙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버님과 어머님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 사랑 없는 결혼을 하신 거였죠. 그 사이에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제 남편이고 나머지 하나는 남편보다 7살 어린 시동생이에요. 남편 얘기를 들어보니 어릴 때부터 어머님께서는 시동생을 많이 편애하셨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제 남편은 입양아였고 시동생은 시어머니께서 낳은 친자였거든요. 시부모님 사이에는 결혼하고 4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업차 골프를 치고 집에 돌아오시던 아버님이 길을 잃고 헤매던 제 남편을 발견했고 보호자가 나타날 때까지 임시 보호를 하다가 결국 입양을 하게 되었죠. 길에 버려진 제 남편을 입양하는데 1등 공신은 바로 시할머니셨어요. 제 남편을 보자마자 이 애는 우리가 키워야겠다고 하셨을 정도로 제 남편을 예뻐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세상에, 네 아들이라고 해도 다들 믿겠다. 어쩜 너랑 이렇게 빼다 박았다니? 눈매며 입술, 인중 깊은 것까지 딱 너다. 얘, 혹시라도 부모가 안 나타나면 이 애는 니들이 입양해 키워라. 어머 어머님, 누구 자식인 줄 알고 길에 버려진 애를 함부로 키워요? 그리고 이 일을 닮으면 얼마나 닮았다고요? 애들은 자라면서 얼굴이 수없이 변한다잖아요. 그런 이유라면 저는 입양 반대예요. 당연히 어머님은 반대를 하고 나섰지만 시할머니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네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니들 결혼하고 산 지 4년이 지났다. 혹여 애 문제로 널 닥달하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서 임신이 안 될까봐 우리 집 사람들 누구도 너한테 애 문제 결혼한 적 없어. 그뿐이니 네 몸에 무리 갈까봐 집안일 하는 사람이며 수행 비서까지 붙여서 네 수발 다 들어줬잖니. 그런데 그러는 동안 넌 뭘 했니? 네 남편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회사 일로 뛰어다니는 동안 넌 백화점 쇼핑에 피부관리나 받으면서 탱자탱자 논 거밖에 더 있어? 아직도 애속식도 없으면 미안해서라도 네가 나서서 입양을 권해야 할 판에 어디서 되고 안 되고를 따져? 너한테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어머님, 애 안 생기는 게 제 탓인가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라고요. 그이가 협조를 안 하는데 어떻게 애가 생기겠어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던가. 씨 없는 수박일지 누가 아냐고요. 네가 아주 뚫린 입이라고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의사도 아무 하자 없다고 한 내 아들한테 뭐가 어쩌고 어째? 이젠 하다 별 핑계를 다 대는구나. 아무튼 우리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비록 피는 한 방울도 안 섞였는지 몰라도 사랑 주고 정 주면 내 자식 되는 거다. 게다가 애가 우리 명훈이를 이렇게 꼭 닮았잖니? 그러니 보호기간 끝날 때까지 애 부모가 안 나타나면 법적 절차 밟아서 입양하도록 해. 희한하게도 피 한 방울 안 섞인 제 남편이 아버님을 많이 닮았던 탓에 시할머니 마음은 처음부터 제 남편한테 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라는 동안에도 남편은 친손주인 시동생보다도 할머니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랄 수 있었죠. 물론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제 남편을 눈의 가시로 받아들이셨지만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이 시댁에 입양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임신을 하신 거예요. 시어머니 입장에선 어쩌면 불행한 일이겠지만 제 남편 입장에선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었죠. 임신이 조금만 빨랐더라면 입양은 안 됐을 테니까요. 남편은 비록 어머님한테 사랑은 못 받았지만 아버님과 시할머니한테는 친자식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랄 수 있었어요. 아버님은 주말마다 제 남편과 캐치볼도 해주시고 낚시를 갈 때도 꼭 데리고 가셨거든요. 제 남편이 어릴 때부터 나이답지 않게 낚시를 취미로 삼게 된 것도 이런 아버님 영향 때문이었죠. 남편은 자라면서 생김새는 물론 행동까지도 아버님을 쏙 빼닮아갔어요. 그러니 시할머니께서 안 예뻐할 수가 없었죠. 그런 반면 시동생은 생김새도 그렇고 뭐 하나 아버님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죽하면 집안에서 시동생을 입양아가 아닐까 의심했을까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손톱을 바짝 세우고 달려들었죠. 아가씨가 소문냈죠? 우리 중원이가 그 애가 아니란 소문. 언니도 참,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요. 생사람 잡지 마세요. 내가 들은 게 있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 시고모님 딸 결혼식 때 아가씨가 사람들 앞에서 그랬다면서요. 우리 중원이가 지 아빠랑 얼굴도 안 닮은 거 보면 밖에서 나온 애가 분명하다고. 이거 엄연히 허위사실 유포라는 거 몰라요? 아가씨도 알죠? 내 친정 법조계 사람들로 넘쳐나는 거. 한 번만 더 헛소리하고 다니면 법정에서 피눈물 쏟게 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요. 억울한 마음의 어머님은 자기 친정 세력을 과시하면서 소문을 막으려고 무진 애를 쓰셨어요. 그 덕에 더는 시어머니 앞에서 시동생 출생을 두고 의심하는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뒤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곤 했죠. 어머님은 그걸 아버님 탓이라고 했어요. 당신이 대원이만 챙기니까 사람들이 더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름만 해도 그래요. 우리 애 이름을 왜 대원이 따라 학렬을 맞춰요? 주어원의 이름을 왜 친자식 이름 짓는 데 쓰냐고요? 당신 말 조심 좀 해. 언제까지 우리 대원이한테 주어원 자식이란 소리를 할 거야. 대원인 엄연히 우리 자식이야. 입양한 그 시점부터 우리 집 큰아들이라고. 그리고 동생이 형 이름 따르는 건 당연한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당신 말대로 중원이가 내 아들인 거 틀림없다면 주변 말이야 무시하면 되잖아. 혹시 그러지 못하는 이유라도 있는 거야? 어머머, 이 사람 좀 봐. 이유는 무슨 이유예요? 그냥 내 자식이 그런 소리 듣는 게 싫으니까 그러는 거지. 아버님 반격에 어머님은 꼬리를 내리셨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시동생은 어머님이 아버님 몰래 외도를 통해 가진 아이였거든요.
그러니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어머님은 비밀이 탄로날까봐 더 손톱 발톱을 세워가며 싸워댔던 거였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아버님은 어머님이 임신을 했다는 말을 했을 때부터 어머님의 외도를 눈치채셨다는 걸요. 제가 아버님 곁에서 비서로 일할 때 아버님 친구이자 주치의셨던 김 박사님을 뵌 적이 있는데 그때 두 분이 하시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몇 토막 주워들은 거라서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아버님이 무정자증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버님 임종을 앞두고 김 박사님께 들어보니 시동생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정자증 판정을 받으셨더라고요. 물론 주변은 그 사실을 비밀로 했고요. 아무튼 남편과 시동생이 호적상으로는 형제지간이었지만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남보다 못한 사이로 자라야 했어요. 어머님은 어떻게든 제 남편보다 자기 아들을 잘 키워보려고 노력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과외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시동생한테만 좋은 건 다 몰아주셨으니까요. 하지만 공부머리는 타고나는 거라잖아요. 시동생은 들인 돈에 비해 성과는 그리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일찌감치 시동생을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길에 올랐다더군요.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이름 있는 대학에 보내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이유야 어떻든 그 덕에 남편은 아버님과 오붓하게 부자의 정을 나눌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입사해서 아버님 비서로 일할 때도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시동생은 방학 때만 한국에 들어왔고 어머님은 수시로 한국에 들어오시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미국에서 아들과 함께 보내곤 했죠. 어머님은 한국에 들어와서도 하는 일이라고는 쇼핑을 하거나 성형외과 시술을 받거나 지인들과 골프를 치러 가는 것 외엔 관심이 없는 사람 같았어요. 아버님 비서인 제가 큰아들과 사귄다는 걸 아시고도 딱히 반대하지 않으실 정도로요. 윤비서, 요즘 태원이랑 만난다며? 윤비서가 똘똘한 건 알았지만 어떻게 태원이를 꼬실 생각을 다 했어? 꼬신 게 아니라 아무래도 나이도 같고 자주 보다 보니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래, 뭐 어쨌거나 연애를 해서 그런가 얼굴이 많이 폈네. 이러다 몇 년 뒤엔 윤비서가 아니라 며느리라고 불러야 하는 거 아닌가 몰라? 죄송합니다, 사모님. 아니야, 그럴 거 없어. 사람 마음이 그런 걸 뭐 어쩌겠어. 그리고 난 윤비서가 태원이 짝으로 잘 맞는다고 생각해. 학벌도 그렇고 집안 사정도 그렇고 윤비서 정도가 딱 태원이 수준이잖아. 윤비서, 부디 마음 편하지 말고 태원이랑 결혼까지 하길 바래. 진심이야. 드라마를 보면 잘 사는 집 사모님이 자기 아들과 사귀는 가난한 여자를 찾아가 컵에 든 물을 뿌리고 돈 봉투를 던지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솔직히 저도 남편과 사귀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내심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비록 조롱에 가깝긴 하지만 오히려 저와의 교제를 달가워하는 걸 보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대원씨, 사모님 눈에는 내가 너무 쉽고 하찮아 보이나 봐. 왠지 교제를 반대하는 것보다 더 자존심이 상하네. 자기도 잘하면서 내내 이런 기분이었어? 그렇지 뭐. 그래도 아버지랑 할머니는 내 편이었으니까 별로 힘들거나 하지는 않았어. 어머니께서 나를 싫어하시는 건 내가 중원이가 받아야 할 아버지 회사를 탐낸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일 거야. 난 사실 회사 일엔 관심도 없는데 말이야. 어머니도 내 꿈을 안다면 달라지시겠지. 아버님은 제 남편이 회사를 물려받기를 바라셨지만 남편은 생각이 달랐어요. 회사 경영보다는 요리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 일로 아버님과 많이 다투기도 했지만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아버님은 남편 뜻을 따라주셨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요리 공부를 시작한 남편은 일본에 있는 요리학교로 유학을 떠났어요. 그 바람에 저희는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었죠. 아버님은 저를 통해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뭐가 필요한지를 들으셨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한 번은 저와 함께 아들이 있는 일본에 가서 셋이 함께 온천 여행을 한 적도 있었어요. 처음엔 아들이 요리 공부를 하는 걸 반대하셨지만 막상 시작하고 보니 누구보다 더 열렬히 응원을 해주셨죠. 유학 생활을 마친 남편은 한국에 돌아와 바로 자기 가게를 차리려고 했지만 아버님이 반대를 하셨어요.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라는 게 이유였죠. 사실 그때 남편과 저는 가게를 차리고 얼마 뒤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어요. 제가 퇴사 후 남편 가게 일을 도우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이 어긋나버린 거예요. 아버님은 가게를 차려주는 대신 제 남편을 아버님이 자주 가시는 단골 일식집에 보내셨어요. 거기서 밑바닥부터 배우라고요. 자기 장사는 그 뒤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말이죠. 물론 아버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그때는 솔직히 좀 야속하긴 했어요. 회사도 포기한다는데 그깟 가게 하나 차려주는 걸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나 싶었거든요. 당시엔 아버님의 깊은 뜻을 철없던 제가 몰랐던 거죠. 예정대로라면 저는 결혼을 앞두고 퇴사를 해야 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남편 벌이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도 벌어야 했거든요. 아버님도 허락한 부분이기는 했지만 시어머니께서 그 일로 많이 불쾌해 하시더라고요. 예, 사람들 눈도 있는데 굳이 비서일을 계속 해야겠니?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시아버지 비서일을 해? 돈 때문이니? 그런 거면 내가 매달 생활비 보내줄게. 사실 그간 태원이가 허튼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내심 걱정했었는데 지금 보니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다. 그게 다 네 덕분 아니겠니? 너랑 만나면서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는 걸 지도 깨달은 거겠지. 앞으로도 네가 태원이 옆에서 처신 잘하도록 많이 좀 가르쳐라. 그럼 내가 심심찮게 챙겨줄 테니 알겠지? 어머님은 남편이 일식집에 취직을 하자 회사에 욕심이 없다는 걸 아셨는지 전보다 많이 유해지셨어요. 혼수며 예단 문제로 괴롭히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그동안 고생 많았다면서 아버님 몰래 보너스도 두둑히 챙겨주셨죠. 하지만 제가 퇴사를 않고 비서 일을 더 한다고 하자 바로 달려와 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마치 제가 회사에 남아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뭐가 있는 것처럼 끝까지 퇴사를 종용하셨어요. 그게 내심 걸리긴 했지만 시어머니가 말리는 일이라서 끝까지 고집을 부릴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퇴사를 하고 결혼식 이후 재취업을 했어요. 전에는 아버님과 종종 낚시도 다니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남편이었지만 결혼 후에는 사는 집도 다르고 식당에 취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시간을 내기 힘들어진 탓에 아버님과 만나는 날도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러다 보니 시댁과 점점 더 멀어져 갔죠. 그렇게 3년을 일식집에서 일을 배운 남편은 드디어 가게를 차리게 되었어요. 가게 오픈에 맞춰 저도 퇴사를 하고 남편 식당 일을 돕기 시작했고요. 가게는 아버님이 차려주셨지만 어떻게든 인건비를 줄이려고 그러기로 한 거였죠. 남편이 차린 식당은 전통 일식집은 아니고 덮밥 전문 가게였어요. 주 메뉴는 튀김덮밥과 회덮밥이었지만 남편의 야심작은 한정 판매를 하는 장어덮밥이었어요.
단가가 꽤 센 편이었는데도 점심시간에 매진이 될 정도로 인기가 좋은 메뉴였죠. 손도 많이 가고 수량도 적은 메뉴였음에도 남편이 장어덮밥을 고집한 건 아버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장어덮밥을 좋아하시거든요. 아버님은 종종 가게에 들러 남편이 만든 장어덮밥을 드시고 가셨는데, 그래서 남편은 아무리 주문이 밀려도 아버님께 드릴 장어덮밥 1인분은 매번 남겨두고 판매를 하곤 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버님 발걸음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부도 가게 일이 바빠서 따로 시댁에 찾아뵙기 힘들어졌고요. 그렇게 3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아버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아가, 가게 휴무가 언제니? 혹시 시간 내면 가까운 데로 나들이라도 가지 않으련? 아버님,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이 휴무예요. 그럼 그때 나들이 가실래요? 도시락으로 아버님 좋아하시는 장어덮밥 싸갈게요. 자주 못 찾아뵈서 죄송해요. 사실 가게 일로 많이 지쳐서 쉬는 날만이라도 푹 자고 싶었지만 모처럼 아버님이 먼저 연락을 해주셨는데 피곤하다는 핑계로 약속을 미룰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휴무 전날 늦게까지 도시락 준비를 해서 아침 일찍 아버님을 모시러 갔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일이 있어서 밖에 나와 계신다고 집으로 가지 말고 아버님이 계신 곳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땐 아무 생각 없이 아버님이 알려주신 곳으로 차를 끌고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아버님은 병원에 입원 중이셨더라고요. 담당 의사한테 하루 외출 허락을 받고 저희를 만나러 나오신 거였죠. 남편과 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시댁의 발길이 뜸해진 건 우리 부부가 가게 일로 바빴다는 핑계도 있지만 실은 어머님이 저희 부부의 방문을 꺼려하셨던 이유도 있어요. 어머님은 아버님 눈을 피해 저희 부부한테 늘 이러셨거든요. 그만큼 키워줬으면 이제 아버님 그늘 벗어나 스스로 살 생각을 해야지. 뭐 얻어먹을 게 있다고 집에 드나드니? 왜? 가게 하나 받은 걸로 부족해서 그런 거야? 돈 좀 더 얹어줘야 돼? 어머님, 저희는 그런 생각으로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이도 그렇고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오는 거지 다른 뜻은 없어요. 이 인사는 무슨 우리가 니들 인사받고 살 정도로 한가해 보이니? 대원이 너 혹시라도 호적에 이 집 아들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내 남편 회사를 욕심내고 있는 거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마음 고쳐먹어. 엄연히 우리한테는 친자식이 있는데 설마 양자인 너한테 회사를 주겠니? 꿈도 꾸지 마 얘. 난 솔직히 니들이 매번 찾아올 때마다 속에 흑심을 품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워. 니들이 내 입장이라면 안 그렇겠니? 내 남편이 사람이 물러서 양자인 너한테 그간 정도 주고 아낌없이 지원은 해줬다면 그건 어디까지나 네가 친자랑 양자 사이에 차별한다고 서운해할까봐 그런 거지 다른 의미는 없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 애한테 친자식은 엄연히 중언이 하나뿐이라고. 그 정도 해줬으면 알아서 떨어져 나가야지. 이런 것도 내 입으로 말하게 하니? 잘 알아들었으면 앞으로는 찾아오지 마. 그런 말을 듣고 시댁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달가울 수는 없잖아요. 아버님이 오라고 하신 날에는 어쩔 수 없이 찾아뵙곤 했지만 갈 때마다 우리 부부를 대하는 싸늘한 표정에 나중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는 시댁 발걸음을 끊게 되었어요. 그렇게 발길을 딱 끊은 지 1년이 조금 지난 동안 아버님도 서서히 저희 가게에 발길을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말씀이 빈말이 아니었구나 생각하게 되었죠. 그런 와중에 아버님이 함께 나들이를 가자고 하시니
좀 의아하긴 했어요. 그런데 막상 1년 만에 아버님을 만나 뵈니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더라고요. 못 본 사이 아버님이 많이 수척해지셨거든요. 한눈에 봐도 병색이 짙어 보였어요. 아버님, 어디 편찮으세요?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셨어요? 안색도 안 좋으시고요.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김 박사님한테 진료 예약이라도 할까요? 아가, 그럴 필요 없다. 안 그래도 김 박사 만나고 오는 길이야. 한동안 감기로 고생을 해서 살은 좀 빠졌다만 건강하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그나저나 이렇게 보니 좋구나. 그래, 가게는 잘 되고? 네, 이 솜씨가 좋아서 그런지 이젠 제법 단골도 많이 생겼고 점심때는 가게 앞에 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아르바이트생을 더 써야 하나 고민 중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동안 왜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이이가 아버님 드릴 장어덮밥은 항상 남겨두고 있었는데요. 아, 오늘 도시락으로 장어덮밥 싸왔어요. 아버님 드린다고 이이가 아침 일찍 가게 나가서 준비했어요. 아버님은 남편이 만든 장어덮밥을 보시곤 반가워하셨어요. 안 그래도 장어덮밥 생각이 간절하셨다면서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아버님은 얼마 드시지 못했어요. 저희 앞에서 티를 안 내시려고 많이 노력하셨지만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시다는 걸 모를 수가 없었죠. 식사를 마친 아버님은 모처럼 아들과 호숫가를 거닐고 싶다고 하셔서 저만 자리에 남게 되었어요. 남편은 묵묵히 아버님을 부축하고는 천천히 호숫가로 걸어나갔죠.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두 사람은 근처 벤치에 앉더라고요. 아마도 아버님이 많이 힘들어하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부자는 한참 동안이나 벤치에 앉아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었어요. 얘기가 끝나기를 기다리던 저는 깜빡 잠이 들고 말았죠. 그런데 잠에서 깨어보니 아버님은 안 계시고 남편 혼자 멍하게 앉아있더라고요. 여보, 아버님은 어디 가시고 당신 혼자 있어? 기사분이 모시고 갔어. 그럼 나 좀 깨우지 그랬어. 당신이 곤히 잠들어 있어서 아버지가 깨우지 말라고 하셨어. 그 말을 하는데 남편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게 보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저를 끌어안고 펑펑 울더라고요.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30이 넘도록 아버님이 양자로 살았던 남편이 실은 아버님 친자식이었다는 얘기였어요. 아버님이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하기 전 사귀었던 여자가 바로 제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었던 거예요. 남편의 친모는 집안의 반대로 아버님과 헤어질 무렵 이미 제 남편을 임신한 상태였던 거죠. 그걸 모른 채 아버님과 이별을 했고 이후 임신 사실을 알고는 혼자 낳아 혼자 기르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던 거죠. 뒤늦게 남편의 외가를 통해 그 사실을 듣게 된 아버님은 남편을 데려다 키우신 거예요. 하지만 제 남편이 아버님의 친자식이라는 걸 알면 시어머니 구박이 심할 것 같아서 길 잃은 아이를 데려온 것처럼 꾸몄던 거고요. 시할머니께서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제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키우셨던 거죠. 그날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남편은 한동안 가게 문을 닫을 정도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단순히 친부를 알게 된 걸로 끝날 일은 아니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남편은 고아 아닌 고아로 살아야 했으니까요. 물론 아버님과 할머니 사랑을 받고 자라긴 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는 자신이 이 집 자식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늘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기분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한때는 부모한테 버려진 자신을 길러준 고마운 분우 받아들였던 아버님이 이제는 자신과 엄마를 버렸던 모진 인간으로 느껴질 테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로서는 남편이 느끼는 감정이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남편의 상처에 조금도 위로를 주지 못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한동안 마음을 못 잡던 남편은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찾아갔고 저와 함께 아버님이 입원해 계시는 병원을 찾아갔어요. 췌장암 말기라서 병원에서도 더는 치료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군요. 주치의를 통해 아버님 상태를 전해들은 남편은 그날 집에 돌아와 제게 그러는 거예요. 여보, 한동안 가게 문 좀 닫자.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 마지막은 내가 지켜드리고 싶어. 억울해서라도 이렇게는 못 보내드릴 것 같아. 그래, 그렇게 해. 가게 신경 쓰지 말고 아버님 곁에서 지내. 그래야 나중에라도 후회가 안 남지. 마지막 효도 잘해드려. 그렇게 남편은 병실에서 함께 기거하며 아버님 곁을 지켜드렸어요. 그리고 한동안 저희 가게는 문을 닫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게 문을 닫은 지 좀 돼서 주방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들을 정리하려고 가게에 들렀는데 건물주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월세를 올려달라는 전화였죠. 그런데 그 올려달라는 인상폭이 해도 너무한 거예요. 네? 아니, 갑자기 월세를 그렇게나 올려달라니 이건 정말 너무하잖아요. 장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랑 뭐가 달라요? 그러지 마시고 저희 사정도 좀 생각해 주세요. 하루아침에 월세를 4배나 올려달라는 건물주의 말에 욕이 나올 뻔했어요. 처음 장사를 시작하고 손님이 없어서 남은 재료가 썩어 나가던 때에도 우리는 허리띠 졸라매며 가게세는 밀리지 않고 냈어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겨우 자리를 잡고 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가게세부터 올려달라고 하니 정말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생각 같아서는 욕이라도 한 바가지 퍼붓고 싶었지만 그런다고 달라지는 게 없어서 최대한 정중하게 말을 했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대료의 5% 이상 인상할 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4배나 올려달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게다가 요즘 집안일 때문에 가게 문도 닫고 있는 형편이라고요. 그랬더니 그건 자기 알 바 아니라며 세를 올려주지 않을 거면 가게를 비워달라지 뭐예요. 결국 소송을 하느니 마느니 하며 한참을 싸우곤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하도 열받아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주님 위에 건물주라더니 이래서 그런 말이 나왔나 보다 생각했어요. 평소라면 당장 남편한테 전화해 건물주 욕이라도 실컷 했겠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럴 수는 없었어요. 남편은 간병을 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텐데 저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언제까지고 이 문제를 두고 볼 수만은 없어서 병원에 찾아가 남편한테 가게세 인상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쉬고는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상태를 봐도 당장 가게 문을 열기 힘들 것 같으니 가게를 빼는 게 좋겠다고요. 그간 자리를 잡으려고 가게에 들인 공을 생각하면 절대 그만두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을 생각하면 고집을 부릴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게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일단 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니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만 천천히 정리했어요. 나머지는 아버님 상태가 좀 안정이 되면 남편이 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남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버님 상태가
나날이 악화된 거예요. 그래도 한동안은 의식이 있으셔서 남편 얼굴도 알아보시고 고개나 손짓으로 의사소통도 하셨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힘들게 되고 말았어요. 병원에서도 일주일을 넘기기 힘들 거라며 가족들한테 연락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병원에 찾아온 어머님이 아버님 상태를 훑어보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그간 수고 많았다. 그래도 네가 키워준 보답은 하는구나. 그래서 말인데 이제 병원엔 안 와도 된다. 여긴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너희는 이제 그만 가봐. 우리 중원이 곧 한국 들어오니까 넌 여기 있을 필요 없어. 그간에 정이 있으니 장례식 때는 연락하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이러고 계신데 어떻게 제가 자리를 비워요? 아버지 곁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제가 임종 지킬 거라고요. 예, 네가 무슨 자각으로 내 남편 임종을 지키겠다는 거니? 너도 알겠지만 나 너 싫어. 보기 싫다고. 안 그래도 곧 파양 신청할 생각이야. 그동안 이 사람 뜻이 하도 강경해서 내가 참아줬다만 이제 의식도 없으니 더는 내 뜻을 못 꺾을 거 아니겠어? 그리고 내가 이 사람 죽기 전에 널 파양하겠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알지? 너한테는 유산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얘기야. 너 돈 한 푼 안 줘도 이 사람 임종시킬 생각 있어? 없지. 그거 봐.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이 기운 빼지 말고 돌아가. 아버님 임종을 앞둔 순간 시어머니는 본색을 드러냈어요. 어머님 머릿속에는 죽어가는 남편보다 남편이 남길 유산이 먼저였던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옆에서 조용히 듣고 계시던 아버님 주치의이자 오랜 친구인 김 박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재수씨, 대원이를 파양하는 건 안 될 겁니다. 이 친구가 자기 아들을 파양하는 건 원치 않을 테니까요. 아니 김 박사님, 다 죽어가는 양반 뜻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아들은 누가 아들이라는 겁니까? 내 남편한테 아들은 우리 중원이 뿐이에요.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곧 서류상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하하, 재수씨, 그러니까 파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친자식은 중원이가 아니라 대원이니까요. 재수씨도 알죠? 이 친구 재수씨랑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던 거. 대원이가 바로 그 여자분이랑 사이에서 태어난 애입니다. 딱 봐도 얼굴이 이 친구랑 판박인데 설마 몰랐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귀신을 본 사람처럼 얼굴이 파래졌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죠. 그런데 재수씨, 중원이가 정말 이 친구 아들 맞습니까? 의사인 제 소견으로는 이 친구 정자로는 중원이가 태어날 수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기억하시죠? 결혼하고 이듬해에 이 친구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던 거. 그때 사고 여파로 생식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정자 생성이 안 되게 됐단 말입니다. 중원이 태어난 게 두 분 결혼하고 4년인가 5년이 지나서죠. 그러니 중원이는 이 친구 친자식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설마 모르셨습니까? 이 친구는 다 알고 있던데요. 김 박사님 말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동안 남편이 자신의 외도를 통해 애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니 놀랄만도 했죠. 거기다 좋은 아이라고 생각했던 제 남편이 아버님의 친자식이었다니. 어머님한테 있어서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었죠. 결국 며칠 뒤 아버님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남기신 유언장이 공개되었어요. 아버님은 어머님께 평창동 집과 1억 상당의 현금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회사와 나머지 부동산, 주식과 현금 등은
모두 아들한테 남긴다고 명시하셨죠. 단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신의 아들로 판명된 아들에게만 유선을 남긴다고 단서를 달고 말이죠. 한마디로 시종생한테는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남편의 전 재산을 손에 넣으려고 제 남편을 파양까지 하려고 했던 시어머니는 오히려 자기 꾀에 자기가 당하고 만 셈이었죠. 가게를 정리한 우리 부부는 아버님이 남겨주신 유산으로 건물을 매입했어요. 그리고 1층에 식당을 오픈했죠. 이제는 임대료 인상 때문에 눈물 흘릴 일 없는 진짜 우리 가게를요. 그리고 아버님이 제 남편 앞으로 물려주신 회사는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기로 했어요. 남편의 회사 경영은 경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게 맞다며 그런 결정을 내린 거죠. 저도 그 말엔 동의해요. 제 남편한테는 회사 대표의 삶보다 오너 셰프의 삶이 더 잘 어울리니까요. 어쩌면 아버님도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요리사가 되겠다는 아들의 뜻을 따라주셨던 게 아닌가 생각해요. 얼마 뒤면 아버님 첫 기일이 돌아오는데 제사상에는 생전에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장어덮밥을 올려드릴까 합니다. 마지막 봄나들이 때 아들이 만든 장어덮밥을 드시면서 행복해하셨던 아버님을 떠올리며 사연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곁에 있는 가족들과 항상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